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평양 심해 바닥에 500조 원짜리 자원이 깔려 있는 게 사실입니까? 중국이 수천억을 쏟아붓고 일본은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었죠. 독일은 실험실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유럽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 자원을 손에 넣느냐? 그것이 향후 50년 산업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준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도 세계가 무시할 때도 말이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남한 국토의 3분의 2가 넘는 크기의 면적을 독점하고 30년간의 탐사 기록,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퀄리티,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실제 바다에서 로봇 주행을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가 충격받은 대한민국의 상상 초월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5,000m 심해 바닥에 500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중국이 뛰고 있었죠. 일본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본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빅터 카라일입니다. 영국에서 25년간 심해 자원과 에너지 패권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만 믿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말하는 게 제 방식이었죠. 그런 제가 그날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 멕시코와 하와이 사이에 펼쳐진 광활한 바다. 아래 5,000m 심연에는 인류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보물 창고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500kg의 압력이 모든 것을 짓누르는 곳, 빛도 소리도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암흑의 세계였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니켈 340만 톤, 코발트 690만 톤, 망가니즈 3천만 톤 이상이 마치 누군가 뿌려놓은 것처럼 해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10년치 분량이 그냥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2021년 6월 나우루라는 작은 섬나라가 국제해적기구 회의장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2년 내로 심해 채굴 규정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고 프랑스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외쳤죠. 하지만 나우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니켈 가격은 최근 3년 사이 2배로 뛰었고 코발트는 폭등 직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이미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산업을 지배하고 자원이 없는 나라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눈치만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었고 투자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제 동료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빅터, 우린 이미 늦었어. 중국은 심해 로봇 실험까지 끝냈다고 하던데.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수백억 유로를 쏟아붓고 있었고 일본은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속도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국제해적기구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국의 독점 탐사구역 현황이 거기 다 정리되어 있었죠. 중국 5개 광구, 러시아 3개 광구, 일본 2개 광구.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자료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우스를 움직이던 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있는 한 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독점 채광구역.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이 독점 광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급하게 상세 정보를 클릭했죠. 면적이 표시됐습니다. 75,000제곱킬로미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한 국토의 3분의 2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죠. 하지만 자원, 심해 채굴, 이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광구를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국제해적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며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심해 자원을 그저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며 무시했었죠. 어떤 나라들은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남들이 웃고 있을 때 조용히 판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심해 자원 탐사 데이터를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저 지형 매핑, 금속 농도 분석, 수압 변화 측정. 이 모든 데이터의 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십 개 국가의 탐사 자료를 검토해왔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 봤습니다. 이건 민간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수준의 데이터는 국가 단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없이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왔는지 떠올렸습니다. 제조업은 뛰어나지만 자원이나 해양 전략은 아직 미완성이다. 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30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태평양 한가운데 5,000m 심해의 풍경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7만 5천 제곱킬로미터 광구 30년간의 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 데이터.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가 한국 관련 자료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 지도를 화면 가득 펼쳤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점점이 표시된 각국의 광구들이 보였죠. 중국 구역, 러시아 구역, 독일 구역, 그리고 한국 구역.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라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가 확보한 수준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전략국가의 움직임이었죠.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그 3분의 2가 넘는 면적을 태평양 한가운데 확보해 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행투자자 지위 관련 문서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1994년 한국이 처음 국제해적기구에 등록한 해였습니다. 94년이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는 심해 채굴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였죠. 기술도 없었고 수익성도 완전히 불투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바닷속 돌멩이나 줍겠다고 돈을 낭비하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년 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고 꾸준히 탐사를 이어갔습니다. 2002년 독점 탐사권 획득, 2012년 연장 승인, 2021년 재연장 완료.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남들이 웃을 때 이 나라는 조용히 판을 깔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탐사 보고서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해저 지형 데이터, 금속 농도 분석표, 수압 변화 그래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밀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십 개국의 탐사 자료를 검토해왔는데 솔직히 대부분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어떤 건 아예 쓸모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민간이 만든 게 아니야. 국가 단위, 아니 그 이상의 조직적 작업이었습니다. 해저 지형이 센티미터 단위로 매핑돼 있었고 금속 농도는 샘플 채취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수준의 데이터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내가 뭘 놓쳤지?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항상 이렇게 평가해왔습니다. 제조업은 뛰어나지만 자원 전략은 미완성이다. 제 보고서 곳곳에 그런 문장들이 박혀 있었죠. 한국은 의지에 비해 해양 전략적 실체가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30년치 준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조용했지? 한국이 이런 준비를 했다면 진작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정말 채굴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리만 잡아둔 걸까요? 데이터는 완벽했지만 실제 기술은 어떤 수준일까요? 확인이 필요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이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미팅도 잡았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심해전쟁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죠. 뭔가 빠르고 역동적인 에너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정돈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이 나라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었죠. 보안 체크를 2번이나 거쳤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연구소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준비된 국가의 전략기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연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양옆으로 보이는 실험실들을 훑어봤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분석 장비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연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를 했죠. 그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기심 반, 자신감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눈빛은 보통 무언가를 이미 해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미네로라는 이름이 떴죠. 심해 채광 로봇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우리는 실해저 1300m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해저요? 실험실이 아니라. 연구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제 바다에서 실증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심해, 로봇이 해저 바닥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집게가 망가니즈 단계를 집어올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독일은 아직 실험실 단계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실제 바다에서 해냈다고요? 연구 책임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실증 주행거리와 채집량 모두 우리가 1위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쌓아온 분석과 평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양광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해저에서 채집한 광물을 수면 위 선박까지 끌어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양광 시스템은 심해 채굴의 핵심 기술입니다. 수천 미터 깊이에서 무거운 광물을 파이프로 끌어올리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죠. 파이프 내부 압력 조절, 유속 제어, 진동 억제.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과 실험 데이터가 가득했죠. 저는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국가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래 50년의 전기차 산업을 장악할 수 있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상업 채굴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법입니다. 법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심해저 활동관리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준비해놓고도 법 때문에 멈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제약 때문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해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죠. 옆에 있던 선배 연구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뻔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실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1위 기술을 만들어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술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실험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미네로 실물을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크기도 컸지만 설계가 정교했죠. 연구원이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압력 내성 설계, 자율주행 시스템, 정밀 채집 장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나는 틀렸어.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심해자원 패권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국가였던 겁니다. 아니, 이미 그 기술을 완성한 국가였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죠.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움직이는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원시장은 완전히 재편될 거야. 연구소를 나온 저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심해저 활동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검색했죠.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심해저 활동 관리 및 지원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록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쟁과 이슈 정치만 가득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해 멈춰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준비를 해놓고 왜 시작하지 않는 거지? 다음 날 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연구진들만 모인 자리였는데 저도 특별히 초청을 받았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해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20년 차 선배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뻔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그 법이 언제 통과될지 아무도 모르지. 테이블을 둘러싼 연구원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내부의 자해적 구조를 실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어. 그날 오후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벨기에와 중국이 실제 심해 채굴 실험을 강행했다는 국제 뉴스였죠. 저는 급하게 데이터를 비교해봤습니다. 기술력으로 따지면 한국이 그들과 같거나 더 앞섰습니다. 하지만 실행력은 완전히 달랐죠. 경쟁국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실행에서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비는 완벽한데 출발선에서 묶여있는 나라를 말이죠. 저녁에 연구원 몇 명과 비공식 만남이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죠. 한 중견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땅 밑에서 빼앗겼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밑에서 또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해줬습니다. 7광구 얘기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7광구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해저 석유가스전이었죠. 1970년대부터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지만 일본의 집요한 저지로 50년 가까이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협정 구조 자체가 함정이었고 한국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망설임 뒤에는 깊이 박힌 트라우마가 있어. 한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1위 기술을 준비한 조용한 거인이었죠.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겁먹고 멈춰 선 국가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인가?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기술의 문제인가, 용기의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파헤쳐야 해.
한국이 두려움을 이겨낼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양 관련 부처의 한 중견 공무원이 조용히 만나고 싶다고 했죠. 카페가 아니라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맞이했습니다. 빅터 씨, 한국에 대해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기술은 훌륭한데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조용히 싸우고 있을 뿐이죠.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문건을 꺼내 제 앞에 놓았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년간 준비한 심해자원 개발 로드맵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국제해적기구 규정 변화 분석, 국내 법제화 전략 초안, 예산 확보 방안, 단계별 실행 계획. 모든 게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는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실험실 한쪽을 보여줬죠. 거기에는 미네로 2세대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1호보다 더 깊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30% 향상시켰죠.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이 준비된다면 우리는 2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의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계속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심해 채굴 장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죠. 외관은 허름했습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가공 설비들이 즐비했고 장인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죠. 대표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가 시작만 해주면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기술과 자존심은 거대 기업 못지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저력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 한 대학에서 심해자원 관련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놀라웠죠. 국제해적기구 규정이 바뀌면 우리 전략은 어떻게 조정됩니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방법은 뭡니까?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국가적 배신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젊은 세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시작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었죠. 이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어.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을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정치가 막아도 아래에서부터 길을 만들어 올리는 나라다. 기술자, 공무원, 학생, 중소기업. 조용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국제해적기구의 최신 회의 일정을 입수했습니다. 화면에 뜬 날짜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상업 채굴 규칙 최종 확정 시한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규정이 일단 확정되면 선점하고 먼저 실행에 들어간 국가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고착됩니다. 늦게 뛰어드는 나라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이 실제 채굴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법 통과, 예산 확보, 국제 승인 절차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길게 잡아도 2년, 아니 1년 반 안에 모든 게 준비돼야 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비는 다 됐는데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국에겐 몇 년도 남지 않았어.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심해 채굴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특정 유럽 기업은 환경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험 채굴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죠. 저는 급하게 세계 지도를 펼치고 각국의 움직임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뛰고 있었고 독일과 벨기에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준비를 끝내가고 있었죠.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기술력으로 따지면 한국이 1위에서 2위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실행력은 완전히 달랐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출발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데 한국만 제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뛰어들면 1위에서 2위 경쟁 가능. 그러나 멈춰 있으면 10년 후엔 뒤늦은 공급국으로 전락. 한국 상황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에서는 거센 반대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일부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죠. 태평양을 죽이는 나라가 되려는가? 심해 생태계 파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헤드라인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해 채굴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술과 규제는 바로 그 위험을 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것도, 무조건 개발만 주장하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해.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련 부처, 정치권, 전문가들이 모여 법안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비공개 전략 회의였죠. 저도 외부 자문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회의 당일 정부청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연구진, 산업계 대표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신중론을, 산업부는 추진론을, 외교부는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죠.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에서 머뭇거리는 1년이 앞으로 50년간 이 나라가 잃게 될 자원과 영향력보다 가치 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자원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움직이고 있고 유럽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의 준비와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찬반 논쟁이 격렬했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하지만 침묵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자원 시장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2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지금 결단할 경우였습니다. 아시아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축 등극, 국가 전략자산 500조 이상 확보, 자원 독립 달성 가능성. 두 번째는 한국이 계속 미룰 경우였습니다. 기술 우위 상실, 후발 공급국으로 전락, 또 한 번 놓친 기회로 역사의 기록.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을 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 연구소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법안 통과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하게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죠. 심해저 활동관리 및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보다 큰 표차로 가결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나라였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심해 자원 경쟁의 본격 참전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블룸버그는 조용한 기술 강국의 반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기술력을 상세히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죠. 세계가 한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도착했을 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환호성이나 축하 분위기 대신 묵직한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선임 연구자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시작이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 법은 단지 뚜껑이었을 뿐이야. 며칠 후 세계 각국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심해 채굴 관련 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연합은 채굴 장비 공급망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죠. 가장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7광구 협정 종료 시점을 거론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국제시장 반응을 분석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드러나는 순간 시장은 패닉이 아니라 경외를 선택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법 통과 직후 미네로 2세대 채광 로봇의 초기 시연을 다음 달에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자들과 언론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연 준비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구소 대형 실험실에는 엔지니어들이 칠판 가득 수식과 도면을 적어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력 안정화 장치 최종 테스트 완료. 진동 억제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저손실 파이프 구조 검증 끝. 하나하나 체크 표시가 늘어갔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적으며 동료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자신감이 공존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내기 위해 준비하는 나라야. 한국은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 최종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심해자원 패권 경쟁에서 한국은 후발주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다. 이제 모든 국가가 한국의 움직임에 반응해야 한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이 세계를 향해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법안 통과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공급망 데이터와 예측 모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연간 300만 톤 규모로 니켈과 코발트 공급을 시작하면 배터리 산업의 심장부가 한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코리아 쇼크 2.0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자원 빈국으로 불렸지만 제 분석은 정반대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단일 광구 가치만 500조 원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채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을 이미 국내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자원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자원을 캐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자국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대체국으로 한국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파트너십 1순위에 한국을 올렸죠. 가장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광구 협정 종료 시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50년 전 한국을 막았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노트에 무겁고 단호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설득했고 자원으로 세계를 움직인다. 한국 내부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언론과 국민, 산업계가 심해 자원을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 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 컨소시엄이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미네로 3세대 개발 계획도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마침내 27쪽짜리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죠.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준비된 순간 세계를 압도하는 승부사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놀라운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분석하러 왔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이 나라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 발표는 런던의 한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있었죠. 제가 한국 사례를 발표하자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일 분석가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답했습니다. 제가 25년간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태평양 심해 전쟁의 주도권은 이제 한국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말이죠.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로서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미네로 2세대 시연을 직접 봤을 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너머로 인천 앞바다가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000m 심의 어둠 속에 잠든 500조 원의 자원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자원을 끝까지 기다리고 지켜낸 한국이라는 국가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어느 순간 분석이 아니라 경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해 5,000m 아래의 암흑보다 무서운 것은 국가의 망설임이었고 그 어둠을 깨트린 것은 한국인의 끈기와 기술, 그리고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나라가 다음에 어떤 문을 열지 세계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